보기엔 단순히 다양한 색채의 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띠에는 저마다 개성이 부여돼 있다. 컬러밴드, 바로 추상화가 핫해임을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핫해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 핫해임의 그림 세계가, 조형 세계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시각적 조형 요소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구나. 그것만으로도 전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과 문자를 뛰어넘는 컬러를 통해 치유를 경험하고 내면을 표현하는 추상화가 핫해임. 그녀의 작품 세계를 함께 들여다보자. 네, 누구나 한 번쯤 물감으로 이 도화지에다 색칠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색과 색이 만나는 면에서 전혀 새로운 색이 하나 만들어지죠.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이 작업을 하나의 소중한 예술 장르로 승화시킨 분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주목받는 추상화가 핫해임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잘 설명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컬러밴드라고 하죠? 네, 색띠라고 하는데요. 색띠. 네. 우선 이 생소한 어떻게 보면 장르거든요. 네.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해주신 것처럼 저는 추상화가고요. 추상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저는 색에 집중을 했어요. 그 색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컬러밴드라는 요소만 남게 되더라고요. 색띠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부각되는 그런 그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작업인데 거기에는 뭔가 이렇게 또 철학적인 의미가 숨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색띠가 만나는 그 차이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색채의 조화,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색과 색이 겹치면서 생기는 그 색이 섞이는 그 중첩의 부분, 거기에서 미묘하게 발생하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에 요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미술을 하시면서 이걸 컬러밴드를 해보겠다고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죠. 지금 20년 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모든 그 미술 학생들이 겪는 일련의 그 수련 과정들 있잖아요. 정물도 해보고 인물도 해보고, 그리고 첫 번째 개인전은 인물 가지고 개인전을 했었어요. 초상화, 어떤 그 일그러진 일상 얼굴들, 군상들을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유학을 하면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문자들, 어떤 소통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어요. 문자라면 뭐 알파벳도 있고 한글도 알파벳과 한글을 이렇게 화면에서 구성을 하면서 소통을 하려면은 문자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언어도 그렇고요. 그 언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문자가 가지는 의미, 그 다음에 어떤 문자의 부분이 보여졌을 때 우리가 이걸 문자를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그 문자 소통이라는 게 꼭 언어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의외의 다른 소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문자를 직접적으로 붓으로 지우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거칠고 과감하고 막 물감이 지금처럼 이렇게 컬러밴드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그로테스크한 막 이런 터치감이 지워요. 있는. 네네. 애써 쓴 문자들을. 네네. 지우는 작업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런 액션이 들어가는 행위, 제스처 이런 작업을 하다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왔는지 아니면 마음의 계절이 바뀌었는지 그림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서 지금의 작업에 이르기까지는 한 10년 정도의 어떤 작은 소소한 변화들을 거치면서 지금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는데 이 색깔마다 담긴 뜻들이 있나요? 뜻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제가 작업에 임할 때 느낌. 네, 느낌. 그때 작업할 때 떠오르는 색깔,
그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컬러를 고른다는 것만 자체로도 굉장히 어떤 즐거움이 될 수 있고 저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노란색 하면 뭐 찬란한 기억, 예. 뭐 그다음에 어떤 추억, 그다음에 어린 시절에 낮잠 잘 때 느꼈던 부셔지는 햇살, 뭐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팻말에 누워서 이렇게. 네네. 그런 뭐 할머니 무릎 베고 네.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하얀색은 저한테는 지운다라는 가장 직접적인 네. 그 행위를 보여주는 색이에요. 화이트로 지울 때, 화이트의 선을 쓸 때 가장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운다라는 의미를 생각했을 때 일부러 그 하얀색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색깔들이 공존을 하고 있지만 예전 작업들은 거의 다 하얀색과 바탕이 노란색들. 네, 그런 가장 대표적인 제 색깔이 노란색과 하얀색이었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와서 좀 보니까요. 네. 저도 이제 뭐 전혀 저는 미술을 잘 모릅니다만 보니까 어떤 데는 굉장히 화사한 느낌이 있고 네. 어떤 데는 좀 비 오는 날처럼 좀 우중충한 느낌도 있고. 네. 제대로 감상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네. 처음 본 느낌이 그런데 그게 다 이렇게 주제나 이런 것들이 있나 보죠. 그 하나하나의 그런 그 소소한 뜻보다는 그때 그 상황에 어떤 느낌으로 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색깔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색채의 조화와 그다음에 그 이전 작업보다 어떻게 변화를 시켜나갈지 다이나믹한 구성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컬러 밴드들을 확산시켜서 풀어주기도 하고요. 지금은 많이 배열하고 어긋나는 그러니까 밴드들이 어긋나는 교차되는 그런 구성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굉장히 십자 모양의 구성들로 좀 십자요. 예, 예, 십자 좀 이렇게 정교차되는 부분. 예. 정확한 십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렇게 각이 틀어진 그런 대립각을 이루는 그런 교차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변했다. 제 스스로도 배열하고 나열하고 약간씩 어긋나면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고요한 나이를 먹어가시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유해지는 거 아닌가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요. 시각이 평행하게. 조금, 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군요. 직선으로 교차하는 이렇게 수직으로 교차하는 건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네, 이걸 네. 뺄까 말까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거든요. 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네. 좀 어떻습니까? 이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는 우선 그 작업에 임하는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예. 물론 굉장히 빨리 그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추상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이것으로 하태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 하태임의 그림 세계가 조형 세계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시각적 조형 요소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구나. 그것만으로도 전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작업 과정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겠죠. 네. 제가 작업에서 추구하는 거는 제가 파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파리 선생님들 그때는 유화의 물감이 굉장히 텁텁하고 네. 굉장히 깊이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유화 물감으로는 낼 수 없는 어떤 투명함을 한번 찾아보자. 이건 어떤 물감이죠? 이건 아크릴릭이에요. 아크릴이요. 네. 아크릴릭이라는 물감인데 물을 사용해서 바르지만 마르고 나서는 굉장히 코팅이 된 것처럼 방수가 되는 그런 현대 작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친근한 재료입니다. 굉장히 천천히 그 무슨 붓글씨 서예하듯이 천천히 물감을 올리고 또 그 위에 또 올리고 마르면은 한 3시간, 2시간 말리고 또 올리고 그래서 하나의 밴드가 이루어지는데 많게는 15번, 12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위에다 덧칠하시는 같은 게요. 행위를, 네, 같은 행위를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기 쓰듯이 제가 숨을 쉬는 게 계속 반복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비워내고 또 담아내고 하는 그 행위들이 계속 누적되는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돼요.
이게 열 몇 번을 하다 보면은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잘못하면은 또 삐뚤하면 또 이렇게 옆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신경을 그러니까 같은 행위를 해야 되고 그 밑에 칠했던 색깔을 그대로 올려야 되는데 굉장히 심호흡을 하고 숨을 가다듬고 정신 집중을 해서 올리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확히 짚으셨는데 지적하셨는데 뭐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거나 이럴 때는 붓이 제대로 떨릴 때도 있고 집중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자, 이 하나의 작품을 구상할 때요. 네. 보면은 이제 하나를 덧칠하는 게 뭐 많게는 15번 이상도 하시고 또 네. 세월도 많이 지나고 하는데 네네. 전체적인 끝났을 때 모양을 다 생각을 하고 하나요? 아니면 그리면서도 이렇게 변화도 있고 하나요? 그리면서 시도를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좀 이제 작가로서 쾌감도 느끼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무슨 개미처럼 꾸준히 작업을 해내는데 어떤 마음의 바람이 들어와서 이번에는 그런 게 저는 그 영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변화가 시도됐을 때 작은 변화지만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지만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게 창작의 크리에이티브의 네, 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품을 쭉 보면서 공통점을 하나 제가 느낀 게 네. 직선이 없고 네. 살짝 이렇게 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그건 왜 그게 그렇죠?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 같아요. 직선을 그어보면은 몸의 그 어떤 신체적인 구조적인 거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리는데 저는 이거를 제 몸이 축이고 이게 팔이 컨버스가 돼서 예, 이렇게 예. 자연스럽게 네. 그것도 직선을 인위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몸의 반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요. 또 다른 의미는 직선보다 만곡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 만곡 패턴을 썼을 때 좀 더 화면에서 리듬감이 일어나고 운동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휘어진 방향에 의해서 생겨나는 에너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화면에 더 리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캔버스 위에 알록달록 띠가 어지럽게 놓여 있다. 강렬한 원색이 보는 이의 시선을 잡아끄는 작품 컬러밴드. 추상화가 하테임의 작품이다. 19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 어린 소녀는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했다. 그녀의 초반 그림은 거칠고 폭력적이었다. 하지만 이내 세계 배합과 형식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냈다. 하테임을 대표하는 컬러밴드. 그녀는 20여 년의 시간 동안 자신만의 영역을 확고히 해나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길이 닿은 작품들은 다양한 장소에 전시돼 있다. 작품을 접하는 사람들은 볼 때마다 다른 느낌을, 동시에 소통의 공감을 느낀다. 하테임 작가는 자신의 몸을 콤파스의 축이라 생각하며 팔을 움직인다. 그렇기에 모든 선에는 자연스러운 휘어짐이 있다. 색이 주는 느낌과 조화를 살려 수백 번의 반복적인 붓질로 정체성을 풀어내는 하테임 작가. 그녀는 오늘도 컬러밴드를 그린다. 이 미술을 처음에 이렇게 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거죠? 아빠도 화가시고요. 네, 엄마도 화가셨고요. 아빠는 이제 그 대학에 계셨는데, 어릴 때부터 저희 아빠가 꿈이 프랑스 유학이셨어요. 프랑스 유학 가셔서 공부하시는 건데 그걸 무슨 사정이 있으셔서 못 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에게 그 프랑스에 대한 얘기 꼭 가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불행하게도 항상 프랑스에 같이 가서 공부하자, 같이 가자, 너 같이 가서 다락방 하나 방 얻어서 작업실 얻어서 같이 작업하자 이러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암투병 3년 하시고 고2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3 가을에 제가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혼자. 아버님이 못 이룬 꿈을 네네. 이제 대신 이루신 거네요. 네, 그래서 항상 그 파리에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애잔한 마음, 그 좋은 풍경 보거나 좋은 작품을 볼 때 아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같이 오셨으면. 네, 아빠 살아계셨으면 뭐라 그러셨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파리에서 몇 년 계셨죠? 거의 10년 있었어요. 네, 파리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네, 세잔느의 고향, 세잔느라고 인상파 화가 중에 예. 굉장히 유명한 화가 세잔느 집 바로 건너편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래요? 네. 어머니는 그때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굉장히 반대하셨죠. 어린 딸 혼자 유학을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그것도 고3이면 한참 어릴 그렇죠. 텐데. 예.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불어학원비를 아빠가 몰래 대주셨고요. 그다음 유학미술학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술 입시 경향하고 다르니까 학원 선생님께 아빠 제자인데 전화를 해서 어떤 자유롭게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굉장히 자상한 아빠셨어요. 파리에서 유학 생활은 혼자 많이 외롭고 그러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많이 외로웠는데요. 네. 학교가 굉장히 힘든 학교예요. 졸업하기도 힘들고 들어가기도 힘든 학교였기 때문에 파리 국립미술학교인데요. 그럼 들어가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네, 360몇 년 된 학교입니다. 네,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어서 그리고 나이 제한이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한국에서 안 하고 간 계기가 동기가 거기서 빨리 들어가서 입학을 해야 되는 나이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 나이 가서 제한이라는 건 졸업을 몇 살 안에 해야 되나요? 입학을요. 입학을. 네, 그리고 시험에 2번 떨어지면 다시는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거기 그럼 한국 학생들도 제법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한 1년에 2명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거의 없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5학년까지 있기 때문에 5학년까지 한 10명, 항상 10명. 근데 학교가 커서 어디에 서로 찾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지 그러시구나. 모르는. 네. 그럼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그 공부를 하고 네. 한국에 와서는 어떤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웃으실 것 같은데 저희 IMF를 제가 유학생활 때 겪었어요. 1997년. 네네, 97년. 그리고 99년에 들어오게 됐는데 저는 파리에서 뼈를 묻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그런 어떤 경기 불황 때문에 환율이 3배로 올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송금 오는 거가 많이 힘들어서 많은 유학생들이 유학을 포기하고 중도 포기하고 들어왔는데 저는 다행히 이제 다 마치고 학교 마치고 그림 작품 활동하다가 1년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개인 교습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안착을 잘 못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외국에 계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유학생들의 특징이 굉장히 개인주의가 발달돼서 그렇죠. 네, 이렇게 서로 이끌어지는 그런 그 우리나라 풍토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다 일궈내야 된다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제가 후배들한테 직접 얘기해 줄 수 있는 소재가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항상 꿈을 잃지 말고 열심히 작업을 하면 꾸준하게 작업을 하면은 정말 좋은 날도 온다 그런 얘기를 그런 해주겠습니다. 이제 힘든 유학 생활과 또 힘든 귀국 후의 초창기 생활이 네네. 다 이렇게 이 컬러 밴드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 그림 보면서 밝고 이렇게 많은 위안을 받는다고들 하시는데요. 저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감성이 풍부하고 또 많은 예술가들이 겪고 있는 어떤 그런 불안감, 우울함, 그다음에 감정의 기복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컬러한테 힐링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그런 컬러에서 치유를 받는 것처럼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 편안함, 컬러에서 오는 그런 색감의 안정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저 스스로도 구원을 받은 것 같고요. 네. 이 작업을 하면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작업이 있다면 어떤 작업이 있을까요? 뭐 많은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네,
순간순간 뭐 변화의 계기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2009년에 네. 북경에 6개월 동안 체류한 적이 있어요. 북경이에요? 네네. 예.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큰 작업실을 제공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전시가 잡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본의 아니게 막내가 늦둥이가 생겨가지고 제가 아기를 가지시고. 네네. 근데 그 좋은 제공되는 그 기회죠. 작업실과 기회를 놓치기가 힘들어서 그 복대를 메고 쉬어가면서 그 만삭인 무거운 배를 가지고 네. 작업을 했어요. 근데 제 작업의 특징이 세워놓고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흘러내리니까. 네, 흘러내리니까 마르는 시간이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컬러밴드가 형태가 유지되려면은 네. 눕혀놓고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또 배도 무거운 데다가. 네, 허리에 많이 무리가 가죠. 네. 그 작품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많이 나갔습니다. 네. 다른 분들한테. 판매, 네, 좋은 예. 곳에 가서 걸려지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도 있고, 근데 굉장히 큰 작업들을 그때 작업 공간이 저는 필요한데, 눕혀놓고 그러니까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큰 작업실에서 큰 작업들을 해봐야지 언제 해보겠나 해서 그러시구나. 4m짜리 그림 뭐 이런 것들 작업하고 4m요? 네네. 이 가로가 세로가요? 네네. 4m, 2m짜리. 그럼 붓도 굉장히 크고 네. 물감도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물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붓도 굉장히 빗자루만한 붓으로 그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좀 한번 넘기고 나니까 큰 그림이 주문이 들어와도 굉장히 네, 하게 되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36m짜리까지는 제가 그려봤습니다. 36m요? 네. 그건 어떻게 뭐 사다리를 타고 그립니까? 아니, 폭을 잘라서요. 이어서 연결되는 연작으로. 이어서 붙이는군요. 네네. 3m, 4m씩 해서 지금 가정행정법원에 네. 걸려 있습니다. 로비에.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게 연결돼서 이렇게 이어 붙이려면 네. 연결되는 부분에서 네. 마치 한 번에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나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그러시구나. 몸도 이렇게 긴장하고 네, 마음도 위축되고. 그런 작품 하나 하고 나면은 며칠 앓으시겠네. 전시회가 끝나면 항상 아픈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네, 전시 준비 때까지는 항상 긴장하고 그렇게 되는데. 네. 요새 우리 학생들 중에 이 서양 미술 꿈꾸는 네. 학생들 많고 또 재능 있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앞서가고 있는 선배로서 네.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정말 다양한 조형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아요. 현대 사회는. 그리고 어떤 것들도 더 관대하게 너그럽게 이해되는 이런 세상에서 정말 자신의 그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마음껏 작품 세계를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정말 재능 있는 우리 후배들, 학생들이 그 경제적인 이유로 미술은 돈이 있어야지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많은 작가들의 를 보면서 네. 생활을 보면서 예전엔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멋진 작업 세계를 펼쳐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힘든 부분은 안고 가는 거, 그게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 꾸준히 작업을 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꿈을 잃지 말아라. 그렇게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터널이 길면 그만큼 더 네. 밝음이 네. 강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멋진 말씀이십니다. 끝으로 앞으로 어떤 작품 활동하고 싶으신지 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작가는 되고 싶지가 않아요. 네. 좀 더 변화되고 계속 그다음에 그 작품이 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시대에 어떤 부응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변화되는 늘 새로운 그런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아무쪼록 힘든 과정을 거치셔서 이렇게 또 세계적인 또 추상화가를 또 꿈꾸고 계신데 네. 좋은 작품들 많이 만드셔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화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이고 며칠이고 반복해서 색칠을 한다는 것을 보면 역시 예술 작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록의 계절을 맞아서 예쁜 색을 찾아 가족과 함께 나들이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인물 포커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